1998년 겨울 압록강을 건너온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호는 북에서 가져온 단 하나 어머니가 적어주신 낡은 육수배합 노트만을 품에 안고 남쪽 땅을 밟았죠. 그로부터 22년이 흘렀고 북에서의 20년까지 민호의 냉면 인생은 어느덧 42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새벽 4시 동네 면옥의 주방에 불이 들어왔어요. 62살 민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온도, 고기를 삶는 시간, 양념을 재는 감각, 모든 것이 북에서 배운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이 맛을 두고 평양의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이 한 그릇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육수 냄비 손잡이를 쓰다듬었어요.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육수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가 북에 있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남자는 의자를 빼내 앉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면을 뽑기 시작했어요. 42회 동안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면발이 일정한 굵기로 빠져나왔죠. 그는 육수를 붓고 고명을 정성스럽게 얹었습니다. 삶은 달걀 반쪽을 올릴 때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스쳤어요. 한 그릇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눈썹이 꿈틀거리고 입술이 한쪽으로 비틀렸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거 맛이 너무 밍밍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자극적이어야죠. 자극적이어야. SNS 보면 다들 매운 냉면, 불냉면 이런 거 찾잖아요. 민호의 손이 행주를 쥔 채 멈췄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어요. 주방 안이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옛날 맛으로는 장사 안 된다니까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아저씨. 민호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다가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젊은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내까지 것이 뭘 안다고 내 육수에 대해 짓거리는 거야. 이 맛은 42회 동안 지켜온 평양 냉면 고유의 맛이라고. 유행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젊은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육수는 북에서 가져온 전통이야. 고향을 잃은 사람의 혼이 담긴 거라고. 그걸 SNS니 뭐니 하는 걸로 평가하지 마. 젊은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 빌어먹을 고집 때문에 이젠 내 장사까지 망쳤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떨림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빚이 얼만데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해?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육수 냄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처졌어요. 준수 그 녀석 5해 전에 집 나간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냉면의 가치를 모르는 놈이라고, 돈만 밝히는 놈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어요. 이제 아들도 없고 손님도 없고 우리한텐 빚만 남았어.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정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는 낡은 육수배합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민호야, 이 맛을 잊지 마라. 이게 우리 고향의 맛이다. 민호의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육수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온도는 정확했고 재료도 그대로였지만 맛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민호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젠 냉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2해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맛이 오늘따라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육수를 끓이던 민호가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었죠. 민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옆 가게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였어요. 대동개발 한만식 전무였습니다. 55살의 그는 회장 친척이라는 것을 늘 내세우는 인물이었죠. 한만식의 입가에 비죽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고, 강 사장님. 재개발 구역이라 정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하하.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한데 왜 우리 가게만 그래요? 노후된 건물이라 그렇죠. 재개발하면 다 해결될 텐데 강 사장님이 자꾸 버티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만식이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어요. 내까지 북한 거지가 무슨 배짱으로 재개발을 막냐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턱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만식은 개의치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픈데 냉면 하나 주시죠. 공짜로. 재개발 구역 안전 점검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죠. 민호는 이를 악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면을 뽑는 내내 떨리고 있었어요. 냉면이 나오자 한만식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이, 맛없네. 역시 북한 음식은 형편없어. 이런 걸로 장사하려니 망하는 거지. 하하. 민호는 참았습니다.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꾹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냈습니다. 한만식이 나간 후 민호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육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민호의 손이 낡은 면틀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는 천으로 면틀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무겁고 느렸어요. 이제 끝났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42회 동안 지켜온 자부심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의 맛을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저주였는지도 몰랐어요. 3년 전 재개발 압박이 본격화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민호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었죠. 대동개발이 주변 상가들을 하나둘 매입해 가는 동안 민호는 버티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개보수했습니다. 최신 냉장시설, 새로운 주방기기, 바닥 공사까지 모든 걸 바꿨어요.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이었죠.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빚은 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는 가게 문 앞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종 철거 계고장이었죠.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호는 종이를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7억 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구겨진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숙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하지만 정숙은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최종 통보래요.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강제 철거한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숙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7억 원. 우리가 어떻게 7억 원을. 정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준수라도 있었으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턱 근육이 경련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녀석 이름 꺼내지 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는 동안 그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목적지는 공사장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정숙은 석 달 전부터 그곳에서 몰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식당 주방은 좁고 습했어요. 정숙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관절염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줌마, 좀 더 빨리 해요. 손님들 기다린다고. 주방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속도를 높였어요. 비누 거품이 튀어 얼굴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이 섞여 나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시간 후 정숙은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받았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꼭 쥐고 식당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육수를 떠서 맛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맛이 안 나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호가 명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명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젠 냉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2회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는데 왜 오늘은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말하지 마요. 알아요. 다 끝난 거 알아요. 민호가 정숙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 반장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65살의 최 반장은 민호의 30년 단골이자 오랜 친구였죠. 그는 손에 큰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복내면옥은 문화재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팻말을 가게 문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약했지만 있는 힘껏 팻말을 고정했어요. 민호 그 친구, 내가 지켜줘야지. 30년 단골인데. 최 반장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한만식 전무였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었어요. 최 반장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이건 불법 광고물 부착이야. 당장 떼어내.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한만식이 최 반장에게 다가왔어요. 최 반장은 황급히 팻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는 정말 문화재급이라고요. 민호 사장이 북에서 가져온 전통 방식으로. 닥쳐. 내까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꺼져. 한만식이 손을 휘둘렀어요. 최 반장은 비틀거렸습니다. 팻말이 바닥에 떨어져 반으로 부러졌어요. 최 반장은 팻말을 주워들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홀로 주방에 있었어요. 그는 낡은 면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틀 표면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면틀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는 흰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면틀을 덮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장내 치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끝났소.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으로 완전히 덮인 면틀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가가서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천으로 덮인 면틀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준수가 보고 싶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요. 나도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면옥의 주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천으로 덮인 면틀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42회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낡은 육수배합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어요. 7억 원의 빚, 강제 철거, 그리고 42회의 꿈이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북에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해 전 집을 나간 아들의 뒷모습이 겹쳐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철거 하루 전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민호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 앞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왜 저 사람은 가게 앞을 배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9시쯤 되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본 그 남자였어요. 52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정장에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호는 그를 쏘아봤습니다. 투기꾼이나 재개발 관련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영업 안 합니다. 다 꺼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 한 그릇만 먹고 싶습니다. 이 가게 육수 냄새가 제 할머니의 오래된 기억을 자극하거든요.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대동개발 사람이지? 아니면 투기꾼? 어떻게든 이 땅 빼앗으려는 거 다 알아. 아닙니다. 저는 마이클 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레스토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정말 냉면 한 그릇만. 나가라니까? 오늘 우리 가게 마지막 날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냉면 팔 생각 없어.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마이클 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맛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평양냉면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민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마이클 리의 얼굴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1948년에 이 근처에 살으셨습니다. 분단 전에 평양냉면 가게의 단골이셨죠.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에게서 그 맛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저는 그 맛을 찾고 싶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호의 턱 근육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마지막인데 그냥 해줍시다. 안 돼. 이 사람 수상해. 어제 밤부터 가게 앞을 배회했다고. 민호가 마이클 리를 노려봤습니다. 마이클 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제 밤부터 여기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단지 냉면 한 그릇을. 당신 혹시 우리 가게 노트 훔쳐보려고 온 거 아니야? 레시피 빼돌리려는 거지? 민호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마이클 리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어요. 제 명함입니다.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 주소도 적혀 있고요.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숙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마이컬 리 글로벌 레스토랑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진짜 같은데. 마지막 손님인데 그냥 한 그릇만. 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방 문 손잡이를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딱 한 그릇만. 그리고 당장 나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면을 뽑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냉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면을 뽑았어요. 육수를 부을 때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명을 얹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냉면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마이클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냉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마이클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와 정숙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마이클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맛이에요. 마이클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그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마지막 육수까지 모두 마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맛은 제가 10년 동안 찾던 바로 그 맛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이클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지갑을 뒤적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을 안 가져왔네요. 카드도 호텔에 두고.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 정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돈이 없으면 우리도 끝장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호텔에 다녀올게요. 30분이면. 30분? 당신 그냥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민호가 마이클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이클리는 당황해서 물러섰어요. 아닙니다. 정말 다녀올게요. 제 명함도 드렸잖습니까? 명함이 뭐 대수야. 당신 같은 사기꾼들 많이 봤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이클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민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요. 예. 육수에 혼을 팔았지. 돈을 팔지 않았소. 당신이 진짜로 우리 냉면을 찾아온 거라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 가요. 마이클리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숙도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손님한테 돈 받아서 뭐 하게요? 어차피 오늘로 끝인데.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이클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 냉면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리가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섰어요. 그는 뒤돌아보며 육수 노트가 놓인 서랍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마지막 손님한테 공짜로 줘버리다니. 괜찮소? 그 사람 눈빛은 진짜였어요. 민호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이클리가 마지막에 보였던 그 눈빛, 서랍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정말 레시피를 노리는 건 아닐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마이클리가 떠난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주방 구석에 앉아 낡은 육수 노트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42회 동안 매일 보던 글씨였지만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정숙은 홀에서 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천으로 닦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의자에 준수가 앉아 숙제를 했었죠. 저 의자에는 단골 할머니가 늘 앉아 계셨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왜 왔어요? 갈 거면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이클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냉면 값입니다. 10,000원이면 되죠? 필요 없어요. 이미 공짜로 드렸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먹은 건 값을 치러야 합니다. 마이클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호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클리가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구석에 쌓인 김치 항아리들, 그리고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정말 오래되었네요. 22해 됐어요. 북에서 온 후로.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주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제가 주방을 구경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궁금해서. 안 돼요. 주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마이클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정숙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손님, 이제 그만 가세요. 오늘 우리 정말 힘든 날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마이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봤어요. 이 가게 정말 오늘로 문 닫으시는 겁니까?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도와요? 당신이 7억 원 갚아줄 거예요? 마이클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 같은 투기꾼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엔 다 땅이나 레시피 빼돌리려는 거지. 우리 속지 않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당신 어제 밤부터 왜 가게 앞을 배회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왜 그렇게 서랍을 쳐다봤고 우리 육수 노트 훔치려던 거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이클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서랍을 본 건 단지 뭐요? 레시피가 궁금했다? 그래서 훔쳐볼 생각이었다? 정숙도 남편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당신 너무 수상해요. 처음엔 돈도 안 가져왔다고 하고 주방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고 혹시 당신 마약상 아니에요? 아니면 조폭? 마약상이요? 마이클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가게가 어려운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뭔가 불법적인 거래 제안하려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마이클리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민호 부부는 그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세요.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가요. 민호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클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이 냉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민호는 비웃었어요. 예술작품? 우리한텐 그게 빚이 됐어요. 7억 원 빚.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사장님을 도울 방법을 찾아서요. 마이클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호와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도와주겠다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최 반장이 마이클리의 차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엉뚱한 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민호 친구 괴롭히지 마. 최 반장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최 반장님, 그게 아니에요. 저 차 아니에요. 응? 아니야? 최 반장이 멈춰섰어요. 진짜 마이클리의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반장님 됐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민호야, 그 외국 사람 뭐야? 또 투기꾼이야?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명함이 하나 더 있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냉면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꼭 돕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컬리. 민호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쓸데없는 소리. 세계적인 가치라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가에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주방도, 이 육수 냄새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는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북에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이 맛을 잊지 마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숙이 들어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호는 주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낡은 냄비를 닦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홀에서 의자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9시 정각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법원 집행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대동개발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한만식 전무도 보였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강 사장님, 오늘로 끝이네요. 참 오래 버티셨어요. 하하.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강민호 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정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시면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부인, 이미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압류 딱지를 꺼내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민호는 그것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 갑자기 민호의 입에서 나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북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집행관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하나씩 물건들을 확인하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육수 냄비, 면 뽑는 기계, 냉장고,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육수 배합 노트가 보였어요. 이것도 압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안 돼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는 집행관의 손에서 노트를 낚아챘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라고. 강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이 가게 안의 모든 물건은 이건 물건이 아니야. 내 혼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집행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씨, 법을 어길 순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리 냉정했어요. 민호가 마이클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마이클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집행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의요? 무슨 자격으로요? 집행관이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마이클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채무 변제 의향서입니다. 제가 강민호 씨의 채무를 대신 갚겠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와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만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뭐, 당신이 7억 원을? 네, 맞습니다. 마이클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집행관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한만식이 소리쳤어요. 그는 마이클리에게 다가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제 소개는 이미 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마이클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만식이 비웃었습니다. 가치? 이 낡아빠진 가게에 무슨 가치가 있어? 당신도 투기꾼이지? 이 땅 노리는 거 아니야? 마이클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행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마이클리가 집행관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행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숙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법원까지 매수한 거 아니에요? 집행관이 웃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민호도 불안했어요. 마이클리가 무슨 속셈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집행관이 발표했습니다. 채무 변제 의향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오늘의 강제 집행은 중단됩니다. 다만 3개월 내로 채무 변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한만식이 소리쳤어요. 그는 집행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한 전무님,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 재신청하세요.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만식은 이를 갈며 마이클 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당신 정체를 파헤쳐 주겠어. 한만식이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대동개발 직원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집행관들도 서류를 챙겨 가게를 떠났어요. 가게 안에는 민호, 정숙, 그리고 마이클 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가치? 7억 원이나 되는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이클 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1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레스토랑을 컨설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같은 장인은 처음 봤어요. 장인? 우린 그냥 빚쟁이예요.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마이클 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고 불법적인 일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마약 거래 같은 거? 마약이라니요? 부인, 제가 왜? 그럼 뭐예요? 7억 원을 공짜로 갚아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이클 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 네. 제가 이 가게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신 사장님은 계속 냉면을 만들어주세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허튼 소리 마요. 당신이 우리 가게를 살린다고? 우린 안 속아요. 마이클 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약서 초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정숙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요. 너무 조건이 좋아요. 뭐가요? 이 사람이 땅을 사겠대요. 그리고 가게를 다시 짓고 우리한테 최소 임대료만 받겠다고. 민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마이클 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가려 했어요. 민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대답해요. 당신 정체가 뭐냐고. 사장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사장님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마이클 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호와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정숙은 좁고 습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어요. 5평 남짓한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앉아 낡은 면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복례 면옥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면포의 구멍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손님들에게 냉면을 내놓던 손이 이제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죠. 기운이라도 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면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오랜만입니다. 당신, 왜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리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월세방을 둘러봤습니다. 민호가 그를 보고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마이클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내 면옥당을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리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법원 공개 경매였습니다. 제가 최고가로 입찰했고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신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정숙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훑어봤어요. 낙찰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어요. 이거 분명 불법 뒷거래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마이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경매가 2번 유찰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 겁니다. 거짓말. 당신 분명히 법원 사람들 매수했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요? 대체 왜? 사장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클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내 면옥을 다시 짓겠습니다. 최신 시설로 완전히 새롭게요. 그리고 사장님께 최소 임대료만 받겠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됩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50만 원? 그게 말이 돼요? 서울 한복판 상가가. 저는 사장님의 냉면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요. 투자? 우리 같은 북한 거지한테?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이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42의 경력의 장인입니다. 정숙이 남편과 마이클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당신 우리 땅 이용해서 뭐 심으려는 거 아니에요? 마약 같은 거? 마약이요? 마이클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중에 우리 보고 불법적인 일 시키려는 거죠? 아닙니다, 부인. 저는 단지 뭐요? 7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한테 쓰는 게 정상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이클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민호가 비웃었어요. 역시 수상한 놈이었어. 당장 나가요. 우리 월세방에서 꺼져. 마이클리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받아주세요. 뭔데요? 정숙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마이클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이건 얼마짜리예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마이클리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호가 상자를 밀쳐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린 당신 돈 받지 않아. 사장님, 3개월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남기고 가겠습니다. 마이클리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섰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 민호가 소리쳤어요. 마이클리가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마이클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와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저 사람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민호가 탁자 위에 명함과 찻잔 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찻잔에서 은은한 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날 밤 최 반장이 몰래 월세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이상한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도청 장치를 구했어. 이걸 그 외국놈 가방에 넣으면. 반장님, 그게 뭐예요? 민호가 물건을 자세히 봤어요. 고장난 라디오 부품이었습니다. 이게 도청 장치예요? 응, 인터넷에서 샀어. 10,000원밖에 안 했어.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최 반장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저 외국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미행해 볼까? 됐어요, 반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최 반장이 돌아간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면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민호의 혼잣말이었어요. 정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탁자 위에 찻잔 세트를 바라봤습니다. 찻잔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을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항복하라고.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월세방 구석에 앉아 마이클리의 명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함이 낡아 가장자리가 구겨졌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안 해. 남의 돈으로 만든 가게는 내 냉면의 혼을 더럽히는 거야. 여보, 남의 시혜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내 자존심은 팔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설거지물에 손을 담근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만식 전무였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 왜 왔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한만식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사장님 계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가 나왔어요. 그는 한만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아, 그거야 뭐. 알 수 있죠. 제 정보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하. 한만식이 비죽 웃었어요. 민호는 팔짱을 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용건이 뭐요? 강 사장님, 마이클리 그 사람 아시죠? 알죠. 그게 왜요? 한만식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위험한 놈이에요. 무서운 조폭 배우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미국 쪽 마피아랑 연결돼 있대요. 겉으로는 레스토랑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 세탁하는 놈이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만식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조심하세요. 그놈이 접근하는 가게는 다 망한다니까요. 나중엔 빚더미에 앉혀서 불법 거래 강요한대요. 민호는 얼굴이 굳었어요. 한만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하죠. 제안? 네. 강 사장님, 고향 북한이잖아요. 그 평양냉면 레시피로 우리가 체인점 만들어요. 제대로 된 사업 말이에요. 민호가 한만식의 손을 뿌리쳤어요. 체인점? 내 냉면을 체인점으로? 그럼요. 요즘 북한 음식 유행이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 자랑하면 대박 나요. 마이클리 같은 수상한 놈 말고 저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랑요. 한만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 우리 가게 철거하려던 놈이? 그건 사업이었고요. 지금은 강 사장님 편이에요. 내 고향도 팔아서 큰 돈 벌자고요. 고향을 팔아?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한만식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냉면은 고향을 파는 게 아니야. 고향을 지키는 거라고. 에이,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말고요. 돈 벌면 되는 거지. 체인점 10개만 내면 1년에 몇십억 벌어요. 나가요. 당장 내 방에서 꺼져.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한만식은 혀를 찼어요. 쯧쯧, 역시 고집불통이네. 그럼 마이클 리한테 당하든지 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한만식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한만식 말이 맞을까요? 마이클리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만식 말도 믿을 수 없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육수배합 노트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고향의 맛을 잃는 것, 아니면 자존심을 잃는 것. 민호의 혼잣말이었어요. 그는 두 가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리의 제안을 받으면 고향의 맛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공사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오늘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좁고 뜨거웠어요. 정숙은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숙이 기름때가 심한 냄비를 닦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에 손등이 긁혔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정숙이 신음을 냈어요. 하지만 주방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빨리 닦고 계속해요. 손님들 접시 떨어진다고. 네, 네. 정숙은 피가 나는 손을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에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그게 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배웠어요. 어디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거짓말 마요. 당신 또 일 나간 거죠?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충혈되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최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어요. 마이클리, 탈북민 장인을 괴롭히지 마. 내가 미국 영사관에 항의한다. 민호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최 반장은 이미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야, 내가 편지 쓸 거야.
미국 대통령한테 반장님 그만하세요. 민호가 최 반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최 반장은 이미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체국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 반장을 말렸습니다. 어르신, 여긴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아니야. 내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알아야 해. 소동이 벌어졌어요. 민호는 최 반장을 겨우 진정시켜 우체국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반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민호야, 넌 고집만 세고 현실을 모른다고. 최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방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낡은 육수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내의 다친 손이 최 반장의 걱정하는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민호의 혼잣말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숙의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붕대를 감은 채로 그녀는 또다시 공사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말리지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저녁 7시 정숙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감은 붕대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 구석에 앉아 육수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정숙이 문을 닫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불렀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이클리 그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안 돼요.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 고집 때문에 내가 평생 짐승처럼 살아야 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자존심만 지키면 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난 당신이 다시 빛나는 걸 보고 싶다고. 주방에서 육수 끓이는 당신을, 손님들한테 냉면 내놓는 당신을 보고 싶단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다친 손을 민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 고집 때문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냉면이 그렇게 소중해요? 나보다? 우리 인생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마이클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릴 해치려는 사람이에요?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정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해 볼게요. 마이클 리한테.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마이클 리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단둘이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실까요? 내일 오후 2시. 옛날 복례 면옥 자리에서요. 알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정숙은 옛날 복례 면옥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이 있던 자리에 섰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2시 정각 마이클리가 나타났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정숙을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셨습니까, 사장님? 앉으시죠. 세 사람은 빈터 한쪽에 놓인 임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진짜 말해주세요. 마이클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 할머니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1985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숙이 물었어요. 마이클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이건 1948년 사진입니다. 제 할머니가 평양에 계실 때예요. 사진 속 배경에 가게 간판이 보였어요. 복례면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우리 가게? 네. 제 할머니는 1948년 이 가게의 단골이셨습니다. 분단 전에요. 마이클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냉면 맛을 그리워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늘 말씀하셨죠. 평양냉면이 먹고 싶다고, 고향이 그립다고.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마이클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양냉면 맛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할머니의 고향을 기억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가게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맛을 찾았습니다. 수백 개의 냉면집을 다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던 그 맛은 없었습니다. 마이클리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다 작년에 사장님의 복례면옥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사장님이 북에서 오셨다는 것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였군요.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마이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사장님 냉면을 먹었을 때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찾으시던 맛이라고, 할머니의 고향 맛이라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이클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육수에서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고향을 봤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겁니다. 유산?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48년 복례면옥 앞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냉면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혼이라는 걸요. 민호는 오열했어요. 그는 마이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고집이, 내 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숙도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클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의 육수 비전은 누구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사장님의 예술을 지키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빈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만식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마이클리 내놈이 감히 내 먹잇감을 가로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철수? 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강민호 그 늙은이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일주일 후 복례 면옥 재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어요. 42회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최고의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도 양보 못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이클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호는 공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시공팀이 주방 바닥을 새로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가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이거 안 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시공 책임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민호는 바닥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바닥은 옛날 방식으로 다시 시공해야 해요. 시멘트 비율이 달라야 한다고. 사장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표준입니다. 더 튼튼하고. 난 표준 싫어요. 내 방식대로 해. 민호가 소리쳤어요. 시공 책임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마이클리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리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바닥이 문제예요. 육수 끓이는 열기가 바닥으로 전달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 방식대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만. 비용? 당신이 돈 아끼려고 내 냉면 망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마이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육수 온도 유지 장치도 내 방식으로 맞춰야 해요. 최신 기계 말고 옛날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모두 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시공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는 주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정숙이 마이클리에게 다가왔어요. 미스터리, 우리 양반은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깊어요. 냉면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부인.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맛이 달라져요. 민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시공 인부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 현장에 최 반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민호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민호야, 공사 잘 되고 있냐? 반장님,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너 혼자 이 큰일을 어떻게 해? 최 반장이 공사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는 쌓여있는 자재들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품질이 좋은데? 역시 마이클리 그 친구 제대로 하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숨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최 반장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한 남자가 황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쫓아갔지만 남자는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후였어요. 최 반장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그 새끼 분명 박철수야. 박철수?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철수는 10년 전 민호에게 레시피를 배우려 했던 제자였습니다. 민호가 거절하자 독립해서 냉면집을 차렸지만 실패했었죠.
그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마이클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엿보고 있었습니까? 제 옛날 제자예요. 심상치 않네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이클리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한만식과 박철수가 허름한 술집에서 만났어요. 한만식이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박철수, 제대로 봤어? 네, 전무님. 주방 구조 다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육수배합 노트는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훔치면 돼. 일단 우리가 먼저 가게 내자고. 한만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면옥 바로 옆에 신복내면옥 오픈하는 거죠? 그래. 손님들 다 빼앗는 거야. 강민호 그 늙은이 완전히 끝장내자고.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한만식이 비죽 웃었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현장에 나와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새로운 육수를 끓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육수 맛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민호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조미료통이 미세하게 움직인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내 주방에 들어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육수배합 노트가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다행히 노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 위치가 살짝 달랐어요. 이거 누가 봤어?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즉시 마이클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스터리, 누군가 내 주방에 침입했어요.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 박철수와 비슷했습니다. 저 새끼가 진짜 내 레시피를 노리는구나. 민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마이클리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경비를 배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리, 난 내 냉면의 혼을 지킬 거예요. 누가 와도 양보 안 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낡은 육수배합 노트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 고향의 맛을요. 민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이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한편 최 반장은 마이클리의 차를 점검해 주겠다며 차에 다가갔어요. 그는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만졌습니다. 이 외국 차는 복잡하네. 이게 뭐지? 최 반장이 엉뚱한 부품을 만지다가 경적이 울렸어요.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이클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최 반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미안하네. 내가 점검해 주려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차 보닛 안쪽에 기름이 새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실수였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공사 현장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만식이 공사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헬멧을 쓰고 위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사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어요. 여기 불법 공사 아니에요? 내가 시청에 신고하면 공사 중단이야. 한만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호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한만식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 또 왔어요? 여긴 합법적인 공사예요. 합법?
소음 공해, 환경오염 다 위반이야. 내가 구청에 민원 넣을 거야. 한만식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거는 척만 했습니다. 민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협박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허가받고 하는 공사라고. 쯧쯧, 강 사장 참 고집도 세네. 그래봤자 우리가 이긴다고. 한만식이 비죽 웃으며 돌아섰어요. 그 순간 그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3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철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박철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와? 사장님 성공하신다니 축하드리러 왔죠.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박철수가 한만식 옆에 섰어요. 한만식이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 사장, 우리가 새로운 가게 오픈한다. 바로 여기 옆에. 뭐라고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박철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신봉 내면옥이요. 사장님 가게 바로 옆 건물에 오픈합니다. 다음 달에요. 당신들이 감히.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한만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무섭긴. 장사는 자유경쟁이잖아요. 우리도 냉면 팔 권리 있어요. 박철수, 너 10년 전에 내 레시피 훔치려다 쫓겨난 놈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수는 비웃었습니다. 훔친다니요? 저도 사장님한테 배운 제자인데 제 실력으로 가게 차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실력? 너한테 레시피 가르쳐 준 적 없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한만식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강 사장, 이제 경쟁 시작이에요.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두 사람이 비죽거리며 현장을 떠났어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리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의 진짜 맛을 손님들이 알아볼 겁니다. 미스터리, 저 새끼들이 내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이클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최고의 냉면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한편 마이클리는 뉴욕의 미식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내면옥의 이야기를 정성껏 적었어요. 이 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고향을 잃은 장인의 42해 혼이 담긴 예술작품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맛을 한 사람의 집념으로 지켜낸 기적입니다. 이메일을 받은 미식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마이클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골목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림자는 담을 넘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준수였어요. 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수는 5해 만에 아버지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올라가는 건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방이 될 공간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현장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입을 막았어요.
준수. 그녀는 아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새로운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맛이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을 살폈어요. 또 누가 들어왔어? 육수 냄비 옆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CCTV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영상에 준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준수?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준수는 주방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녀석이 왜?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숙이 옆에 다가왔어요. 여보, 저도 봤어요. 어젯밤에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말 안 했어요. 준수가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민호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준수가 주방 바닥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 반장이 마이클리의 차를 점검해 주겠다며 또 나타났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고 이것저것 만졌습니다. 이 외국 차는 트렁크도 복잡하네. 최 반장이 무언가를 잘못 눌렀어요. 갑자기 트렁크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마이클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최 반장님, 미안해. 내가 실수를. 트렁크 덮개가 갑자기 닫히며 최 반장의 손가락을 찧었어요. 최 반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민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리도 따라 웃었어요. 최 반장은 손가락을 호호 불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방해만 하네. 괜찮습니다, 반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이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공사 현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복례면옥 재개장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주방에 섰어요. 새로 지어진 주방이었지만 모든 것이 옛날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육수 냄비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2년. 아니, 이제 다시 시작이군. 민호의 혼잣말이었어요. 정숙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여보, 준비됐어요? 그럼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냉면을 만들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전 11시 개장 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마이클리의 해외 홍보 덕분이었습니다. 뉴욕의 미식 평론가들, 일본의 요리사들, 심지어 프랑스 셰프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고향을 지키는 냉면이라는 곳인가요? 한 외국인 손님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면을 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42회의 경험이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정오쯤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준수, 아들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는 5년 동안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수야. 어머니. 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벗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까짓게 여긴 왜 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준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5년 만에 나타나서 잘못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준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육수에서 고향을 봤다는 마이클 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던 게 뭔지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식당을 다녔습니다. 중식, 일식, 양식 다 해봤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냉면이 최고였다는 걸요. 최고라니. 너 그때 내 냉면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게 단순한 맛이 아니라 혼이라는 걸요. 저 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준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 내까지 것 없어도 난 잘해.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만식과 박철수였어요. 그들 뒤로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 스태프들이었어요. 강 사장, 내 냉면은 이제 끝났어. 한만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현수막을 펼쳤어요. 신봉 내면옥 그랜드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 건물에 가게 열었어. 내 손님들 다 빼앗을 거야. 박철수가 비죽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호 사장의 육수 노트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왔다. 이제 우리도 똑같은 냉면 만들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박철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준수가 아버지를 막아섰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내가 뭘? 준수가 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철수, 당신이 훔친 건 글씨예요. 혼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냉면은 단순히 레시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철수가 비웃었어요. 혼? 그런 추상적인 소리 말고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그럼 대결하시죠. 누구 냉면이 진짜인지.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만식이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좋아. 냉면 대결이다. 기자들 다 봤죠? 오늘 여기서 대결합니다. 마이클 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손님 중에 미슐랭 평론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심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해봅시다. 한만식이 동의했어요. 민호는 준수를 돌아봤습니다. 준수 너.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 방식 그대로요. 준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까짓게 냉면 맛을 알겠냐? 하지만 당장 주방으로 들어와. 준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그에게 앞치마를 던졌어요. 입어. 그리고 내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 네, 아버지. 부자가 나란히 주방에 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철수가 냉면을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준수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며 냉면을 만들었어요. 민호는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육수 온도는 정확히 78도, 면은 30초만 삶아, 고명은 정성껏 올려,
준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5해 동안의 경험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합쳐졌습니다. 30분 후 2그릇의 냉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슐랭 평론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먼저 박철수의 냉면을 맛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어요.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죠? 박철수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평론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만 따라했을 뿐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론가가 준수의 냉면을 맛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음미했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내면옥의 맛이에요. 절제된 맛 속에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네요. 가게 안에 박수가 터졌어요. 한만식과 박철수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준수를 돌아봤어요. 너, 잘했다. 아버지. 민호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부자는 오열했어요. 정숙도 달려와 2사람을 안았습니다. 최 반장이 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박철수, 한만식, 너희는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야. 내가 신고한다.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42년 만에 그는 진정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재개장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복내면옥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냉면집이 되었어요. 마이클 리의 글로벌 홍보와 미슐랭 평론가의 극찬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옆에서 준수가 면을 볶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손놀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잘했어. 이제 내 솜씨도 제법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면을 접시에 담았어요. 정숙이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다친 손도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오후 3시쯤 마이클리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민호가 손을 씻으며 물었어요. 마이클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내면옥이 서울 미슐랭 가이드에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미슐랭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준수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미슐랭에? 네. 빅구르망 등급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는 뜻이죠. 마이클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7억 원의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클리가 약속대로 모든 빚을 갚아준 것이었어요. 미스터리,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민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특별한 냉면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42회 중 최고의 정성을 담았어요. 그는 그것을 마이클리 앞에 놓았습니다. 미스터리,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끓인 특별한 육수예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그리워하셨던 바로 그 맛입니다. 마이클리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네, 고향의 맛입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리는 한 그릇을 천천히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육수 한 방울까지 마셨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예술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복내면옥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미스터리,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마이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박철수의 신복내면옥은 평론가들의 혹평과 손님 감소로 석 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한만식도 대동개발에서 좌천되어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두 사람의 야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반장이 가게에 나타났어요. 그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가게 홍보대사로 임명됐어. 홍보대사요? 민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최 반장은 가게 앞에서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래, 내가 SNS에 사진 올리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최 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동네 명물이 살아났어. 반장님이야말로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최 반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냉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준수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육수배합 노트를 꺼냈어요. 준수야,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고향의 맛이다. 아버지, 준수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맛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 혼이 담긴 거야. 네, 아버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3대째 장인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자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정숙이 주방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민호 가족은 주방에 둘러앉았어요.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냉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북에서 남으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이제 아들로 이어지는 고향의 혼이 되었어. 그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육수배합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이 맛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물려주신 맛을 지켰어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수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마이클리가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자님. 복내면옥 이야기를 꼭 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음식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단으로 잃어버린 것을 지켜낸 한 가족의 기적입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가게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환한 불빛이 주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호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이클리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고향 맛을 지켜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내면옥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오래도록 마이클 리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혼이 담긴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